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포스코의 신화 박태준입니다. 우리에게는 포항제철 박태준으로 더 익숙한 분이시지요. 오늘 세 번째 강좌의 제목은 천하이공 박태준의 길로 정했습니다. 거인 박태준이 걸어온 길은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고사성어 천하위공에 매우 걸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박태준 회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많이 알고 계신 분의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대환 작가님이십니다. 이대환 작가님은 포항 출신으로 1980년 국제팬 한국본부, 1989년 현대문학, 1990년 창작과 비평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셨으며 말뚝이의 그림자, 새벽 동틀녘, 겨울의 집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기신 우리나라 대표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대환 작가님은 박태준 평전을 비롯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K축복의 저자이십니다. 이 책은 작가님께서 증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58 개띠라서 우리 부회장님하고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동갑내기고 아주 오랜만에 그 이양희 의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서 정말 배로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이양희 의원님 시절에 뵀을 때는 1998년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 박태준 선생은 자유인연 총재를 맡고 계셨는데 그 포항에서 엎드려서 글 쓰고 있는 저를 불러서 홍보 특보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한 2, 3년 지내던 시절에 우리 이 의원님은 그때 대변인, 원내총무 이런 걸 맡으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희 기억에 남은 이양희 의원에 대한 기억은 매우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는 그때 그리고 JP 선생이 총리를 그만두시고 박태준 선생이 그 뒤로 이제 총리를 이어받으셨는데 그럴 때 총리실로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제가 드린 대답은 작가로서 그런 데 들어가면 한 3일 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저처럼 자유분방한 출세도 관심도 없는 사나이가 그런 데 가서 그건 안 맞다 해서 귀향을 해버렸기 때문에 포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양희 의원도 오래 못 뵙다가 풍문으로만 듣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 박태준 천하위공 박태준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사람의 일대를 1시간 만에 그 이야기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3시 10분까지는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하위공이란 말은 아까 사회자 선생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운편에 나오는 말인데 천하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다 또는 천하는 모두의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참 자본주의하고 정말 안 맞는 말 같은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살이에 매우 불편한 그 탐욕, 그 인간마다 다 탐욕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탐욕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그걸 다스리는데 저런 사상이야말로 매우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그 박태준을 왜 그러면 천하위공이라고 하느냐. 물론 저분이
40대 때 그 천하유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 중국의 순원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손문. 중국 혁명 그 어떤 선문이 그 말을 굉장히 존중한 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지만 예를 들면 한 장면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라고 하든 포스코라 하든 그 회사는 국가의 공기업이잖아요. 그 공기업을 이제 1987년에 준비해서 1988년에 그 주식을 공개하게 됩니다. 주식을 공개할 때 박태준 그때 회장은 정부에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의 거의 마지막이죠.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게 정부의 주식의 20%를 직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정부에서 그건 너무 많아 안 돼 해서 10%로 잘랐어요. 자를 때 그러면 본인은 이른바 그 공개할 때는 공로주라는 게 있잖아요. 공로주. 그러면 그때까지 박태준이 20년 동안 포스코를 이끌어와서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공로가 아무리 안 돼도 1%는 될 거잖아요. 1%는. 그러면 그 정부나 누가 공로주를 당신이 1%의 공로주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 공로주를 본인이 챙긴다면은 그 1%만 받아도 요즘 돈으로 거의 5천억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단 한 주의 공로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주도 받지 않는다. 노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은 10%를 나눠서 그래도 1인당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데 그럼 임원들 상무 이상 부회장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회장 눈치를 보는 거지. 우리도 좀 주면 좋은데 그런데 회장이 단호하게 한 주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임원들도 따라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받고 이제 그런 장면. 그다음 한 장면 더 이야기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1970 한 2, 3년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막 시작해서 한창 건설하고 있을 때예요. 아직 샘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들었어요. 포항에 가면 효자단지라는 그 포항제철 사원 단지가 있는데 효자단지 입구에 공중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요새도 제일 산 목욕탕이에요. 제가 애용하는데 5,000원밖에 안 해요. 요새 다 10,000원 하잖아요. 그거 5,000원밖에 안 해. 굉장히 이제 산 목욕탕인데 거기 제가 단골로 다니는데 포항 가면 어느 날 박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2015년인데 내가 그거를 칼럼으로도 썼으니까 기억은 납니다. 비 내리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목욕탕 가서 이렇게 옷장에 옷을 넣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거의 노인급 두 분이 목욕탕에서 나와서 가지고 옷을 입으면서 옛날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에는 포스코 포항제철 퇴직한 분들이 오비들이 많이 사세요. 그 오비 두 분인 것 같아.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야, 니 그 옛날에 너도 홋카이도 무로랑 제철소에 니 연수 안 갔나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갔지. 그러니까 둘이가 다 무로랑 제철소에 무로랑이라는 데가 홋카이도에 있거든요. 그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하코다테와 그 삿포로 사이에 삿포로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바닷가에 있는 제철소인데 그게 1970년에는 일본에서 최신식 제철소예요. 그 제철소를 거의 그대로 본떠서 지은 제철소가 포항제철 제1기예요. 거기에 돈을 주고 박태준 사장이 많은 포항제철 연수생들을 기술 연수를 보냈죠. 그걸 갔더니 그래 어느 날 우리 사장이 무로랑에 왔다가 우리 모두를
식당에 저녁에 초청을 해서 밥을 사고 술을 사주시더라. 그러더니 뭐 각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야기했대. 아유 사장님, 저는 다른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을 6만 원 받았는데 포항제철 와서는 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받아도 뭐 해외 연수 기회도 있다 이런 광고가 있어서 보고 와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 마누라는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월급을 좀 올려주시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술을 전부 다 어느 앵간히 마시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문득 박태준 사장이 자네 해서 다 앞으로 한 5사람을 불렀대요. 불러서 그 중에는 이제 월급을 6만 원으로 15,000원 좀 더 올려주세요 했던 사람도 불려나간 거지. 불려나가서 야 전부 다 이 상의를 위로 올려봐. 뭐 상의를 위로 올려라 해서 다 위로 올리니까 그때는 다 혁띠를 메고 있잖아요. 그때 혁띠는 요새 혁띠하고 달라서 요새는 뭐 그냥 남자들 혁띠가 저도 그런 걸 차고 있습니다만 집안에서 땡기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다 오른쪽으로 팍 제껴가지고 구멍 속에 이 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혁띠를 다 메고 있는데 다 그러면 혁띠를 끌어서 한번 쫄라매봐라. 몇 칸씩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고 뭐 술김에 다 줄여가지고 저는 3칸, 저는 2칸 뭐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박태준 사장이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는 우리 후세를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견뎌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 뒤에 1975년에 박태준 사장이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다 뭐 그런 순교자적으로 희생하신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인간의 말이라는 게, 리더, 지도자의 말이라는 게, 그게 쉽게 뭐 포항식으로 말하면 지는 실천 안 하는데 쫄병들 보고 야 이래 하자면 그거 따라갑니까? 절대로 안 따라가잖아요. 지나 잘하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솔선수범의 리더였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말을 완벽하게 실천했어요. 포항제철과 포스텍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포항제철 통틀어서 포항공과대학교 통틀어가지고 그 안에 박태준의 친인척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을 그렇게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말이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정신에 그대로 감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천하위공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이라는 것은 박정희, 박태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예요.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럼 그 회사를, 그 기업을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저희 책에 38페이지도 있는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87년 9월에 내놓은 그 아주 두터운 연구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국내 수요가들이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그걸 구입하지 못하고 전량 수입을 했을 경우의 수입액에 대한 비용 절감액을 보면
1979년에는 25.65%, 1982년에는 42.0%, 그리고 1985년에는 33.9% 이어서 무려 예상 지출액의 3분의 1이나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국내 철강 수요가들은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약 3분의 1을 절약한 셈이 된다. 포항제철이 그 설립 이래 우리나라 철강 관련 산업의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춤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이런 겁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 현대 중공업의 조선, 자동차, 삼성 가전 뭐 이런 게 다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처음 출발하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해외에 나가서 뭐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려면 원가가 낮아야 되죠. 원가는 두 가지 있겠죠. 인건비가 낮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어마어마한 뭐 유조선을 만들거나 이런 배 만드는데 엄청난 뭐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기술 뭐 이것저것 다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쇳덩어리잖아요. 배, 조선 뭐 몇만 톤, 10만 톤 그래도 그거다 전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쇳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철판, 그 쇳덩어리를 후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꺼운 철판이 없으면 그게 세계 성급협회에서 인정하는 양질의 그 제품을 포항제철이 생산해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제공하면 원가가 3분의 1이나 떨어질 수 있나요? 안 되니까 국제 경쟁력이 되게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해 놓은 것은 이게 포항제철이라는 그 철강 회사가 이 나라에서 뭘 했는가를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새야 뭐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모두 오늘은 삼전이 올랐나 하이니스가 떨어졌나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돼가나 AI가 어떻게 돼가나 자고 일어나면 늘 그 생각이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간밤에 이 트럼프하고 또 이란 놈들은 붙었나 끝났나 이런 거를 그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나 사나 이거보다도 저놈의 전쟁 때문에 삼전과 하이닉스가 오르나 내리나 이게 그 관심이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또 거기다 엔디비아에 존슨 황인지 나발인지 한 놈이 또 와가 온천지 난리지기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전체가 AI고 반도체고 이런 게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철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건물, 이 국기봉,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그거 없이, 철기가 없이 되나요? 한국 K방산이 중동에서, 폴란드에서 잘 팔린다는데, 그것도 철강이 없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차, 제가 매일 타고 다니지만 기차, 철강이 없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철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1970년대나 80년대, 90년대처럼 철강이 종합제철이 우리들의 주목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숨쉬고 있는 것처럼 산소를 호흡하듯이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철기 시대에서 포항 종합제철, 포스코라는 종합제철이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생각하면 이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건 로봇과 AI와 반도체인 이 시대지만 이 무대 자체는 뭐냐? 무대는 뭐냐? 철강이다 이 말입니다. 철강이란 무대 위에 그 다 몰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박정희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65년에 이제 64년 겨울에
독일에 가잖아요. 독일 가서 이제 둘러보고 나서 거기서 독일 한 사나이가 그래, 대통령 각하, 종합제철이 없으면 산업화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또 본인이 그 독일 가서 종합제철을 보고 아우토바이라는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보잖아요. 야, 이 고속도로하고 철강하고 없으면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65년도에 케네디 존슨의 초청으로 이제 미국 가요. 미국 피츠버그라는 데가 그때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인데 US 스틸이라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일본 제철이 잡아먹은 회사 있어요.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양놈 한 사나이하고 만나서 코퍼스인가 뭔가 코퍼스 사이에 포이라는 사나이인데 백전 노장의 장사꾼이죠. 이 장사꾼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억 달러와 기술이 있어야 돼요. 1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몇천억을 하는 판에 그 1억이 뭐 1억 달러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그러는데 그게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그 1억 달러는 1966년도 대한민국 1년 총 예산의 거의 80%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 종합제철 하나 짓는데 그 예산 다 때려엎으면 다른 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빌려와야 되는데 1960년의 대한민국 정부에게 절대로 해외은행이 돈 안 빌려줍니다. 돈 띄니까 간단히 말하면.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외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기술도 우리가 갖다 주고 돈도 우리가 1억 달러 빌려와서 너희들에게 종합제철을 지어줄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영어로 KISA라는 키사라는 건데 그 키사를 믿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부총리가 장기영이었어요. 한국일보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 정부가 매달려가지고 3년간 들이다 끌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1967년 10월 달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 모래밭에다가 종합제철을 지어드리겠소. 이렇게 돼서 이제 요란하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예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데가 포항 종합제철이 들어선 그 모래동네예요. 그 모래동네에서 4학년 2학기였던 1968년에 쫓겨났어요. 철거당했어요. 희한한 인연이죠. 쫓겨난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늘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다닐 때도 맨날 꿈속에 어릴 때 그 마을에서 놀던 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좋을 리가 없죠. 쫓겨났는데 그 자리에 이미 그 사람들 다 쫓아냈어. 그리고 그 큰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가 560명, 수녀가 150명, 신부님이 2명,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0명, 이런 대식구가 사는 그 성모 고아원이 있었어요. 수녀원도 있었는데 그 수녀원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고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1968년이 다 갔어요. 그러면 키사라는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지어줄게 해서 정부 땅 사고 고르고 사람 내쫓고 하던 비용은 다 정부가 됐어요. 국가 산업이니까. 그럼 다 해놨는데 이 인간들 돈을 줘야지. 돈을 안 빌려와. 그 포항제철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데 박태준은 그때부터 저 코쟁이 새끼들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아무래도 사기꾼들이다. 왜냐하면 계획서를 내놨는 걸 일본 가서 검토를 시켜보니까 용광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2,000원 들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은 3,000원 내놔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판에 이게 안 된 거지. 안 되니까 이제 직접 69년 2월 달 1월 31일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기억나시는 어른들도 계실 텐데 1월 30일 날 천안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잖아요. 그날 김포공항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 가서 포이라는 그 미국 영감제하고 담판을 지어서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디어를 새로 짜서 이게
일본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본도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돈을. 일본 가서 요청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도 왜냐하면 걔들도 그때 잘 살았잖아요. 한국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끌어담잖아요. 일본은 간단히 말하면 도요다가 일본 경제의 최고인데 도요다는 1950년에 망하게 돼 있었어요. 1950년 도요다 문 닫으려고 하는데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쓰는 모든 차를 도요다에서 만들어가 한국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 이게 도요다가 날개를 단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 배상금을 갚아주기 시작해요.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한국 이런 다 주잖아요. 우리 얘들은 그 돈 주기도 우리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말에 착상을 해서 야 우리가 받은 그때 뭐 JP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흥정해서 돈 받아오잖아요. 그 돈 중에 1억 달러는 남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실물을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야 이거 바꾸자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일본하고 막 끝없는 물밑 그 합의를 새로 해가지고 아 좋아 그러면 대일 청구권 장금 식민지 배상금 중에서 남은 돈을 다 포항제철에 써도 좋다라고 일본 정부가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면서 거기다가 상업 차관을 보태줘서 1억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기술은 일본 기술단이 와서 다 제공해요.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박정희,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에 그토록 종합제철에 매달렸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38페이지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산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박태준을 청와대로 불러서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다. 종합제철은 네가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다 훑어봤는데 믿고 맡길 놈은 없다.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조건을 안 받으면은 그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준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을 경영을 이게 잘 할 수 있나 이 군인이 이게 뭐 일본서 학교 나와가지고 6.25 전쟁 때부터 군대만 굴러먹었는데 이 친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해서 한번 실험해 본 게 뭐냐면 1964년에 대한중석이라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알짜 기업이 있어요. 텅스텐. 요새 그 히토류라는 거 알죠? 그 히토류까지는 아니지만 히토류에 버금가는 중요한 희귀 금속이 텅스텐이에요. 이 텅스텐을 한자어로 중석이라 그래요. 이 중석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저 상동, 영월 이런 데 개발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중석이 그때 60년대, 50년대, 60년대 세계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럼 중석이 주로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요새는 잘 안 보이지만 다 형광등 서니까 안 보이는데 옛날에 전구 썼잖아요. 전구. 전구에 보면 필라멘트 있잖아요. 필라멘트 불 빡 들어오는 거. 그게 다 중석이에요. 그 대포, 포식 만드는데 중석이 없으면 안 돼요. 로켓 다 마찬가지예요. 중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서 이게 한국의 중석 제품이 그때 유럽에서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중석 공장이 맨날 정치적으로 스캔들에 휘말리니까 맨날 적자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다 안 돼서 그 중석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중석 팔아라 그랬어요. 자기들한테. 이승만은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달러를 낳는 박스인데 이거는 안 된다. 유일하게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뭐 머리카락 잘라 팔고 뭐 오징어 팔고 지금 이런 시대에 중석이라도 그게 제일 괜찮은 거였어요. 이걸 맡겨봤는데 그 맡기는 날 이렇게 말해요. 이거 중석 맡아서 정상화 시켜봐라. 이러니까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박태준이 박정희에게 말하는 첫 조건. 저에게 맡기신 이상 정부나 여당에서 일절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은 100% 지켰고 포항제철에서도 막 그대로 적용해요. 포항제철에서도. 포항제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해준 일은 뭐냐? 첫째, 종합제철이 없으면 나라가 산업화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종합제철을 외국 자본을 가져와서 세운다 하는 의지를 끝까지 실천한 사람이고, 그 다음 박태준이 일본 제철과 그 일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일절 간섭하지 않아. 그리고 수많은 정치권에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포항제철을 짓는데 1년에 기계고 건설이고 돈이 얼마겠어요. 그 한 나라에 1년치 예산이나 막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뒷돈 먹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니 이번에 이거는 말이야 미쓰비시하고 하지 말고 마로베니하고 해가지고, 그럼 미쓰비시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마로베니는 1,500억이다. 그걸 계약해라 하고 남는 거 500억 이로 좀 갖다 주라 정치 자금으로. 이런 압력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건 한 번도 안 들어. 한 번도 안 듣는 이 문제를 그러면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 선거 자금 써야 되는 일인데 좀 내놔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내느냐? 한 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은 포항제철이라는 그 회사 안으로 불어 들어오는 모든 정치적 외풍을 완벽하게 차단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예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애를 갑자기 마쳤다. 그 여러 다 떠나서 오로지 포항제철이라는 법인, 회사 그 하나의 기준에서만 보면 뭐냐? 회사로 불어오던 정치적 외풍을 완벽하게 막아주던 울타리가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신군부가 나오고 신군부가 TJ를 정치로 불러들이고 TJ의 조건은 내 포항제철을 어떻게 하는데 그건 회장님 맡으세요. 이렇게 해서 박정희에 비해서는 자기의 힘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대한 회사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내는 직접적인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모든 길에서 관통하는 게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다 맡긴다. 내가 알아서 맡아서 하는데 일절 주식 한 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40대에 가슴 속에 품었던 천하위공이라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천하위공이라는 이 사상을 실천하는 두 개의 그 레일이 있어요. 천하위공이 기차라 그러면은 기관차라 하면은 이 기관차가 가려면 레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레일은 뭐냐? 그 두 개의 레일은 하나는 제철보국이라는 레일이에요. 제철보국은 뭐냐? 내가 국가의 산업 이걸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의 공급이 필요한 업체에 차질 없이 공급한다. 그래서 이 철강 제철로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이게 뭐냐? 제철보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철보국을 이뤘을 때 그 힘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이공계대학 교육 이건 말이 아니다. 지금이야 말 좋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지금이야 미국 비슷하게 변해가는데 1970년, 80년에 대한민국의 이공계 서울대 공대 뭐가 있어요? 서울공대 분필공대지 분필. 예? 교수가 맨날 분필로 뭐 가르쳐. 그게 공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본 그 TJ는 박태준은 자 포항제철을
거의 1,000만 톤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계 10위권 정도의 종합제철이 됐을 때 광양제철소를 시작해요.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하고 달라요. 포항제철을 만들 때는 국가가 뭐 땅값도 내고 뭐 사람들 쫓아내는 비용도 내고 다 했지만 광양제철은 이제 포항제철이 다 해요.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어. 그래서 뭐 땅을 바다를 메운다, 철도를 깐다, 거기에 뭐 집에 짓는다, 이 모든 걸 포항제철 돈으로 하는데 그때 그러면 광양제철을 시작하면은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차관 조달도 아주 쉽고 다 서로 뭐 이제 포항제철 우리 돈 갖다 쓰라고 이제 해외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걱정도 안 하고 그 판에 뭐 그때까지 그 양반은 1985, 6년까지 이미 유치원, 초, 중, 고를 14개를 세웠어요. 포항과 광양에. 포항제철의 학교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은 그거 다 무너졌는데 특징이 뭐냐? 요새 우리 사립학교라 그러면 사립 뭐 중학교 있다 합시다. 고등학교 있다 합시다. 사립 고등학교 1년에 예산이 뭐 1,000원이다. 그러면 학생들 등록금 내는 거 한 뭐 50원. 재단에서 한 20원 내고 나머지 930원은 다 정부 돈 받잖아요. 그렇게 경영하잖아요. 포항제철의 학교들은 100% 포항제철 재단에서 교육재단에서 돈 다 됐어요. 선생님들도 초빙해올 때 다른 학교 선생님보다 뭐 제철 수당이다 이런 걸 더 붙여가지고 한 20-30% 더 많은 월급을 줬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집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을 똑똑한 교사들을 초빙해 와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회사에 정을 붙이고 여기서 끝까지 일할 거 아니냐. 이게 그 양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는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집이다. 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항제철에는 사원주택이 있는데 그게 회사 게 아니에요. 다 개인 거예요. 이름은 포항제철 주택단지. 그 단지가 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이 마치 이상향에 온 것 같다 할 정도로 정말 서양의 그림 같은 그런 숲속의 집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집들이 그러면 회사 소유냐? 아니에요. 다 직원 개인 소유였어요. 그거를 이름을 자가용이라 하듯이 자가주택이라고 했어요. 자가주택을 가지도록 회사에서 장려금, 뭐 대여금 빌려주고 이렇게 다 하면서 찬찬히 월급에서 갚아 나가도록 하면서 그 주택을 다 만들어가 원하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모셔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이분 머릿속에는 일본에서 또 공부했던 것도 있으니까 지덕체의 조화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포항제철에 축구부, 뭐 야구부, 체조부, 그 체조 시설 이거 포항제철에서 만드는데 체조 시설이 그게 그때 만든 게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던 국제 체조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축구에 뭐 홍명보다 황선홍이다 뭐 이동국이다 다 포항제철에 와 있거나 포항제철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은 또 그 운동 스포츠에도 굉장히 잘해줘서 그 포항에 가면 이제 요즘에 다 있지만은 90년대에 생긴 게 축구 전용 구장이 있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축구 전용 구장을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 놨는데 2002년에 월드컵 일본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 너 월드컵 뭐 유치할 만한 뭐 감이 되나 했을 때 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때 데려가야 어디 데려갈 축구 전용 구장에 한번 데려가 달라는데 없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마침 포항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포항 와서 축구 전용 구장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벨기에에 있는 축구 전용구장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피파가 점수 매겨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태준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라는데 그 건물에 가면은 그 선수가 아닌 사람 두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제1번이 박태준, 제2번이 그 키 크다란 정몽준인가요? 정몽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천하위공이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중고를 유치원부터 그렇게 다 만들잖아요. 그 너무나 놀란 거는 뭐냐면은 1970년에 여기 태어나지 않은 분도 한 몇 분 계실 텐데 저는 1970년에 중학교 아마 1학년 됐나 마나 할 텐데 그 뭐 시골에 아무것도 없던 거기에 포항에서 직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짓는데 그때 그 건설 책임자에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렇습니다. 야, 건물 그 학교처럼 그리 짓지 마.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집처럼 지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집처럼 지어. 그래서 효자 유치원이라는 거 보면 지금도요. 그 생김새가 저 어디 뭐 풍차 돌아가는 동네에 뭐 네덜란드 어디서 데려온 것 같은 그런 예쁜 집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딱 하고 나서 87년에 돈도 들지만 그러나 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이 절대 안 돼. 최고의 이공계 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최소한 1조 정도를 연차적으로 쓰기로 하고 먼저 해외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해외 출장 가서 다 돌아다녀요. 뭐 스위스 공대, 임페리얼 영국 공대, 뭐 어디 미국 뭐 MIT 뭐 한 수십 개의 대학을 다 돌아보니다가 제일 마음에 자기가 들었던 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있어요. 칼텍. 이 칼텍이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숫자로 말하면 1, 2등 하는 학교예요. 동부에 있는 서부에 있는 학교인데 뭐 스탠포드다 이런 데는 하버드다 이런 데는 거대한 대학이잖아요. 칼텍은 조그만 대학이 단과 대학이에요. 이공계 대학인데 칼텍 가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칼텍과 같은 대학을 세워라. 그 칼텍이 뭐냐면 연구 중심 대학이요. 연구 중심 대학은 학생 숫자가 대학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교수는 뭐 학생 한 대여섯 명당 1인 이런 정도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박태준 회장이 뭐 철강회사 뭐 기업 경영을 잘하지 대학을 모르잖아요. 대학. 그럼 최고 괜찮은 총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 처음 하는 거는 이거는 개척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 그 한 사람 시켜서 제일 괜찮은 사람 찾아봐라. 해서 찾은 사람이 김호길이라는 총장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기당해서 한국에 왔어. 사기당했다는 게 뭐냐?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LG그룹에서 진주에 연암대학, 그 진주에 아주 좋은 공과대학을 세우겠다고 했고 국가도 반드시 인가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믿고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진주로 왔어요. 진주에 왔는데 뭐 1년, 2년 지나도 뭐 정부가 인가를 해줘야지. 인가를 안 해주고 겨우 해준 게 나중에 연암공업전문대학이야. 2년짜리. 그럼 누가 인재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불이 이렇게 나서 유명한 일러가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주공화국이라 하지 말고 대한사기공화국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편지 보낸 사람이에요. 네? 그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그 밑에 교육비서관이 받았을 거잖아요. 이 교육비서관이 우리 이양희 선생님보다 서울법대 2년 선배인 이대공이라는 포항공대 건설본부장이 포항제철 상무가 있었는데 그 사람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손진권이라는 사람인데 야 진권아 내가 이 총장 한 사람 찾아야 되는데 누구 좋은 사람 없나? 그러니까
야야 대공아 이거 진짜 끝내주는 사람 하나 있다니 이리 와봐라 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포항에서 진주까지 10번쯤 갔어요. 그러니까 이 김옥이는 안 믿는 거지. 에이 이거 또 상이 당할 일이 뭐 있나 나 여기 대충 살다가 미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양반을 포항으로 모시고 오고 박태준 회장과 저녁을 한번 딱 초대면을 시켰는데 그 사람도 아주 기고만장한 학자예요. 내가 뭐 세계 인류 학자인데 뭐 당신이 뭐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철강회사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이런 식이지. 뭐 당신은 철강을 잘 알고 난 대학을 잘 알아. 그래 쟤는 먹는데 와인을 한 병 이상 마셨다 그래. 마시고 나서 뭐 이제 기분도 좋아져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아이고 회장님 뭐 지금 내가 이 대학에 온다면 포항 공과대학교가 처음에는 포항제철의 포항공대로 시작하지만 한 30년 지나보세요. 포항공대의 포항제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한 말인데 사실은 거의 맞는 말이에요. 포항공과대학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 그럼 사립대학교 이사장은 뭡니까? 교수 뽑고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치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대한중서이고 포항제철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나 간섭 안 한다. 이것처럼 딱 그 양반이 총장으로 오자마자 박태준은 김옥일에게 대학은 당신이 알아서 운영 경영하시오. 모든 학사 문제는 당신이 다 알았었어요. 재정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하시오.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나는 반드시 지원하겠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창기에 포항공대 교수의 60%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시러 또 이 이대공, 김옥일 두 사람이 2달간 영사기 하나 들고 포항제철 들고 또 교수들 다 각 미국 뭐 각 지역마다 사람 모아가지고 영사기 털어주고 자 이런 대학은 만든다. 가자. 이민 온 놈은 여 남고 공부하러 온 놈은 가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국심을 흔들어 가지고 정말 괜찮은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최고급 교수들이 모이니까 포항공대가 인류학 한국 최고가 되고 2015년에는 더 위크인가 거기서 뽑은 12등 세계 12등 대학도 되고 막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도 그리고 김옥일이 이제 와서 김옥일 전공이 뭐냐면 방사광 가속기예요. 우리나라에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어디 있나요? 포항에 있잖아요. 그걸 3세대를 짓자고 건설합시다라고 말한 박태준 회장에게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일 씨예요. 그거는 물리학자가 덤벼들어야 되고 공학자도 덤벼들어야 종합적으로 되는 소위 과학기술의 총화예요. 간단히 말하면 방사광 가속기라는 거는 집어넣으면 식물이 삼투압도 다 찍혀요. 모기가 핏바람 먹는 그 순간도 다 찍어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탁월한 사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반도체는 그 고도의 이 칩이 고도의 간단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붙이는 거 그거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 뭐지 그게? 하여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건데 불량률이 워낙 많아. 이게 원인이 뭐냐? 불량률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량률이 이게 70%뭐 이래 되면 그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불량률이 하도 많아서 회계 고민하다가 그거를 들고 와서 방사광 가속기에서 찍어보니까 여기가 다 고장이 다 찍혀 나와요. 그래서 불량률을 10% 이하로 떨었 1%까지 줄였다라는 게 방사광 가속기 그 연구소에 가면은 그 사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요한 그 사진기가 방사광 가속기예요. 그거를 만든 자 박태준도 김옥이 이렇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방사광 가속기를 모르거든. 저 아무도 안 걸렸으니까 알겠어 해놓고 그때 동양에는 일본에 있었어요.
중국이 막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어. 영국이 있고,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딱 가서 방사능 가속기를 찾아가서 싹 공부를 해보고, 이야,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 지읍시다. 그 뭐 몇천 드는 걸 다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그 근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그러면 포항제철해서 돈을 포항제철 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요새 좀 삐다닥거리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1%를 가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살아 있으면 1조 부자일 텐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평전을 이제 그럼 썼잖아요. 평전을 쓴 걸 언제 썼느냐? 이 책 뒤에 보면 뒤에 날개가 있잖아요. 뒤에 날개, 이 책의 뒤에, 여기는 없구나. 여기 어디 있나? 이 책의 맨 뒷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책 소개가 있는데, 이 맨 뒷페이지에 표지 바로 앞에,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박태준 평전이라는 책이 거기 있죠. 이게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페이지 수로는 1032페이지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인데 요새 좀 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수작의 전기에 비견할 만한 이 작품이 나온 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노력 덕분이다. 이게 조선일보 서평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가로서 내가 지켜본 박태준의 최고 매력은 무엇인가? 지장, 덕장, 용장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그의 탁월한 능력인가? 흔히들 그것을 꼽는다. 나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최고 매력으로 꼽진 않는다. 내 시선이 포착한 박태준의 최고 매력은 정신적 가치의 최상에 두는 삶의 태도였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다 결정적으로 확인한 건 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98년 어느 날 포항에서 소설 쓰고 있는 저를 당신이 특보로 오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언론들 국내 언론 인터뷰하는 게 있잖아요. 서면 인터뷰 그런 걸 다 제가 이제 먼저 해주고 또 우리 이양희 의원님도 그때 같이 읽었지만 그 국회가 열리면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는 나가서 또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은 열심히 듣든지 말든지 그것도 연설 내용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언론에다 나가니까 그런 것도 쓰고 이제 그런 일을 해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뒷날에 이제 총리도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이제 수술을 하러 가요. 이 평전의 제일 첫 장면이 그건데, 이 양반이 1980년에 서울대 병원에서 폐 밑에 요만한 물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 세상에서 생을 완주하실 때까지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없는 일로 잊어버렸어요. 해서 이제 지났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 총리를 맡고 난 그 뒤부터 계속 사실은 각혈을 하고 있었어요. 그 폐병 환자가 피토하듯이 기침하면 자꾸 피를 토하고 이래서 이제 저한테 그때 만났더니, 아이고 이 선생 내가 그때 2001년인가 보다 원래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만 끝나고 나면 나도 이제 모든 건 다 접고 내 건강을 좀 돌보면 살아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시고 이제 미국에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제 폐 밑에 그 요만하던 물록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이거를 갈비뼈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사람 의사의 손이 들어가서 그거를 꺼내자 칼로 잘라가지고 밑에 붙어있는 이 뿌리 같은 그걸 잘라서 꺼내지 않으면은 이걸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누가 잘하느냐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니까 뉴욕 코넬 대학의 이집트 출신의 손이 조그마한 알토끼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방면에 최고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여름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는데 장장 뭐 8시간 수술을 받아서 의사의 손이 작아가지고 다행히 그 갈비뼈를 한 개 반만 잘랐어요. 완전 통째로 안 잘라내고.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물록을 꺼냈더니 물록이 그 사이에 이게 좀 껍데기가 두툼해서 마치 타조알처럼 생겼어요. 타조알처럼 생긴 물록의 무게가 3.2kg였어요. 그 속에 피가 그만큼 그 전부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견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무게가 한 3.2kg 안 됐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 수술 시간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고생한 진통의 시간에 버금갈 만하고 그 무릎의 무게는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무게와 맞먹는 무게였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회복할 때 그때 제가 이 양반 그때 저는 이제 3, 4년 뭐 포항제철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3, 4년 같이 이제 모시고 일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을 이대로 뭐 덮어놓는 건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겠다. 내가 몇 년간 막 소설 때려치워버려도 이 양반 이야기를 좀 제대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술 받으러 갔을 때 떠나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아이고 회장님 뭐 평전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죠? 그 전기 말고 평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가도 그런 책방에 많지요. 그러더라고. 그 회장님 뭐 평전이라는 제가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쳐다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세계 인류가 아니면 안 하신다는데 제가 다 썼을 때 뭐 인류가 아니라 그런 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뭐 때려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버리면 되지 뭐 합시다. 한번 그러면 내가 수술하고 와서 내가 이야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 이야기 특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뭐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여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미국에서 이대환 씨 한번 들어오라 그래라 해서 이제 마침 저는 그전에 뭐 미국에 한번 갔다 올 일이 비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위로도 해드려야 되는데 평전의 목차를 들고 갔어요. 2001년에 평전의 목차를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쓸 겁니다 하고 크게 위로를 해드리고 허드슨 강변을 한 며칠 같이 걷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저에게 보내온 편지 이런 게 여기에 15페이지에 있는 편지는 다 그때 보내온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평전을 쓰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12월 달에 1차로 870페이지 되는 제 1권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완결판 조금 전에 사진 나온 거는 2016년에 나온 책인데 그 뒤에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보강도 좀 하고 2008년부터 돌아가시고 난 직후까지의 상황 이런 걸 총 정리를 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이제 평전을 완성한 겁니다. 완성하고 그거는 오늘 들고 올라니까 우선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너무 비싸고 그럼 제가 사도 그 작가에게 70%의 그 주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 4만 원 한다 하면 아유 내가 그 100권 그 자신이 없다. 근데 제가 빈손으로 우리 이양희 의원께서 불러주셨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출판사에 같은 출판사니까 그 전화해서 야 너 K 축복 나한테 줄 인쇄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인쇄 말고 책으로 곱하기 정가 곱하기 0.7해서 책 한 99 일로 좀 보내주라 해서 오늘 여기 이제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언젠가 그 책은 이 책 말고 그 두꺼운 책은 굉장히 많이 공급돼 있어요. 한 뭐 15만 부 정도 이 세상에 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뭐 이 휴대폰에 박태준 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제 책에서 뺏겨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어쨌든 널리 홍보해주면 고마운 일이니까 그래 생각하고 뭐 저작권 내놔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칠 시간이 딱 됐는데 저희 이야기 제가 뭐 매우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한 이유 중에는 뭐냐, 천하위공의 길, 박태준의 길이라는 건 이 책 속에 이 책의 제 1편에 일부에 들어있어요. 이 책은 최소한 읽어주실 거잖아요. 읽어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이 속에 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이 박정희, 박태준 이런 분들이 박태준 같은 분들이 천하위공의 이런 사상적 기반 위에서 사심없이 그야말로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바친다는 자세로 일을 하여 이 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고,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민주화가 빨리 되는 거지. 산업화가 안 되는데 민주화가 되나요? 내가 그 산업화와 민주화는 선후 관계가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선후 관계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참 순정한 시대만이 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전두환 이후의 시대까지는 말할 수 없고요. 박정희 시대까지만 딱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시대에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JP 이 팀들이 얼마나 갈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갈등하고 대립했지만 그러나 이쪽에 박태준, 박정희, JP 이 팀들이 야 이런 어떻게 하든 이 산업화를 안 하면 빈곤을 퇴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돼 라는 마음에 거의 순정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좀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매우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까지 매우 순정하게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립하는 싸우는 맞서 싸운 김대중, 김영삼 이들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민주화에 대해서 순정한 데가 있었어요. 이 순정한 세력이 서로 맞섰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 관계에 있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의지는 우리가 겉보기에 모순 관계처럼 보이는 충돌이 있었지만 역사의 의지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서로 보완하게 모순 관계와 상충 관계가 아니라 상보 관계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뜻, 역사의 뜻이지 그들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딱 지나가 보니까 그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상충 관계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역사의 의지에 의해서 상보 관계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21세기에 왔을 때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박태준이라는 천하위공의 길을 걸었던 한 사나이의 인생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대환 작가님 훌륭한 강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제철을 보고 가는 이 제철이 사실은 쇠가 산업의 쌀입니다. 모든 건축, 모든 기계, 현대문명이 사실은 이 제철 공업이 없이는 자동차, 모든 공업이 이 쇠가 없이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포항제철을 만들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한 박태준 총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여러 역사적인 증거를 오늘 이대환 작가님께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박태준 총재님을 당에서 의원을 하면서 총재님으로 사실은 아침마다 가가지고 총재님을 모시고 나오면서
그날 브리핑을 해오려는 그런 긴 시간을 가질 만큼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총재님과 관련된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를 해올릴까 합니다. IMF가 벌어졌던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의 일을 박태준 총재님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신데, 일본의 다케다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김영삼 후보와 박태준 당시 총재님 있을 때 박태준 총재님도 대통령을 출마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광양제철회를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이제 찾아갔는데, 박태준 총재님이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끝까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이거 제가 지금 수필집을 하나 써오는데 한 꼭지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잘 아는 분한테 급히 피신하라고 하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김포공항으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부인께 전화를 해서 다른 거 말고 지금 있는 옷 입은 채로 공항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둘이 표를 사서 일본으로 그때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피신을 했는데 준비 없이 가니까 먹고 살고 먹을 돈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카드만 하나 들고 온 거지. 근데 그 장상도 하고 수상도 했었던 이 다케다 수상한테 전화가 오셨더래요. 만나자고. 그래 뵀더니 일본의 은행을 아무리 다 뒤져도 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에 돈이 하나도 박태준 총재님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 하시려고 묻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급히 오는 바람에 그런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내외분을 모셔서 이 다케다 수상이 박태준 총재님 내외를 식사도 모시고, 그리고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가 될 만큼 보내주셔서 몇 년 동안 거기 피신 생활을, 망명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임기 5년인데 마지막 때에 자민련 만들면서 이제 박태준 총재님이 귀국을 하셔서 포항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JP 박태준 총재님, 국회의장 하던 박 의장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당을 만들면서 의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시고 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포항제철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장 싼 쇠를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에게 제공해 주니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싼 값이니까 수출이 잘 될 수가 있고, 건축이나 이런 게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건축자재가 제일 큰 재화가 되는 쇠를 싼 값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되고, 배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하듯이 조선공업이 사실은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근본은 포항제철의 덕입니다. 이토록 우리나라가 선진화하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실질적인 역사를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선진화에 아까 좀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진화가 잘 된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또 선진화가 잘 된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 올렸지만 루빈슨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토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선진국으로 올라선 이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음에 이에 반대로 북한이 사실은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후진국을 모면하고 있는 것이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적인 선택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을 갈라놨다고 하는 그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논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 도장인 이곳에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한층 더 가슴속에 스미고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통일 시대가 곧 옵니다. 김정은이 비밀자금 관리하는 놈도 돈 들고 도망오지, 북한의 대사도 도망오지, 장군도 도망오지, 운동선수도 도망오고 예수님도 도망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38선이 무너지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합쳐서 선거를 치를 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새겨서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영존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 도장인 이곳에서 많은 대전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전도사.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개 강좌를 이 다음에도 연속해가지고 지금 아주 더운 7월 혹서기 때는 좀 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강좌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담 시간에는 그 문화에 관한, 우리가 한류가 요즘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강의가 조금 더 지나서 가을 정도에 들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을 모셔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다든지 하는 놈, 또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 모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했었다든지 이런 것을, 역대 대통령들을 차례차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쭉 강의를 해나갈까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는 생각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에 대한 생각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완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현대사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역대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거며, 역대 대통령들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많은 겁니다. 잘못했으면 나라가 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의 합이, 잘못한 것의 합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가 굴절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자, 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다 폄하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대통령들도 올바른 평가가 아닌 대목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대사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재조명을 해야 합니다. 재조명을 하는 해서 역대 대통령들 동상도 국회에다가 다 만들어 드리고, 기념관 없는 대통령은 기념관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관한 지역 감정도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 감정도 완화하고 현대사 재조명을 통한 대통합을 이루어야 우리가 통일 후에도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선진화 과정 속에서 민주발전과 함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현대사 재조명을 통한 우리의 통합 방안,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강의를 쭉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좀 바쁘시더라도 약간의 시간 좀 내셔서 이런 시간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오늘 여기 친구도 모시고 오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이웃 사람도 좀 모시고 나오고, 필요하면 자녀도 좀 모시고 나오고 해서
이 강의가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큰 센터가 되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힘을 모아봅시다. 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담 시간에는 서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8 아카데미 오늘을 묻다 세 번째 강좌 천하일공 박태준의 길 공개 강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테너 박천백님과 우혜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